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절친이라 여겼던 친구와 소송 중에 있어요. 쌍방이 아니라 어쩌면 저 혼자만 절친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족이 아니라 친구로 지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희 뒤통수를 쳤겠죠. 지금이라도 긴 인연의 끝을 끊게 되어 다행이다 싶다가도 허망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친구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어요. 어떤 계기로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절친이 되어 있었어요. 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어떻게 친해졌더라? 이런 경우. 이 친구가 그런 경우였어요. 떡집을 하고 있는 저희 집과는 달리 그 친구 집은 사업을 크게 해서 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 친구가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친구가 유달리 저에게 질투심이 많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헤어핀조차도 제가 하고 있으면 며칠 뒤 그 친구가 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조차도 너를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사람과 그것도 매일 같이 다니는 친구가 같은 것을 하고 다니는 것은 조금 불편했어요. 아주 어린 쌍둥이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귀엽지만 중학생인 제가 친구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건 조금 그랬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그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러려니 지나쳤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제가 이해하는 선을 넘기게 되었어요. 제가 사귀고 있던 남친을 빼앗은 적도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온 이 친구는 제가 남친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함께 했고, 그렇다 보니 남친도 이 친구와의 만남이 익숙해진 듯 둘이 있으면 그 친구의 안부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친구이니 그런 거보다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둘만 따로 만나는 날이 많아졌고, 제가 모르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알고 보니 저 몰래 둘이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저는 그래서 남친과 헤어지고 이 친구와도 절교를 했어요. 두 사람 다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절교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이 친구는 저에게 다시 오해를 풀고 싶다며 연락을 했어요.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남친이 먼저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했어요. 저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 때문에 괜히 남친과 저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했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말을 할 걸 그랬다며 후회가 된다고 말했어요. 이 친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매일같이 사과를 하며 다가오는 친구를 저는 받아주고 말았어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 대학생활도 같이 보낸 저희는 서로의 집으로 가며 여전히 절친으로 지냈어요. 서로의 집을 오고 가며 부모님과도 사이도 좋았어요. 특히나 친구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항상 두 분이서 떡을 만들고 계셨는데 그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어요. 따뜻한 포근한 느낌의 집이요. 자신의 집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정반대인 저희 집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친구가 안쓰럽게 느껴졌고 저희 부모님 역시 저를 대하듯 친구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저 역시 친구의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친구에게 그랬듯이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친구를 데려온 적이 처음이라며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명절 때면 늘 저희 부모님에게 떡을 주문했고 회사 행사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친구의 오빠와도 자주 보게 되었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보던 사이라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지금처럼은 지내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오빠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오빠의 고백을 받은 후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자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말을 했어요. 오빠의 말에 저도 용기가 났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오빠가 반대를 했어요. 친구의 성격상 비밀을 지킬 수 없을 거라며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른 사람들 몰래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늘 붙어 지내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며 오빠를 만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심야 데이트를 즐겼고 다 같이 모이는 날에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오픈해서 사귀는 것보다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이 더 스릴이 있고 재미있긴 했어요. 저희만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술이 없네. 내가 사올게. 나도 같이 가. 술에 취했는지 바깥바람 좀 쐬야겠어. 술을 사오겠다는 오빠의 말에 저도 같이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의 관심도 없었어요. 집을 나와 저희는 손을 잡고 걸으며 웃었어요. 편의점에 도착한 저희는 술을 몇 병 사고는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바람도 솔솔 불고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니 술이 깨는 것 같았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오빠가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왜 그러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제 입술에 뽀뽀를 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빠는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며 웃었어요. 저는 다 깬 술에 다시 취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이 저희의 첫 키스 날이었어요. 그 뒤로 오빠와 저희 사이는 점점 깊어갔고 눈만 봐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만난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들었고 이 비밀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는 숨긴다고 숨겼지만 사랑이 숨겨진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는 오빠의 친구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언제부턴가 저희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며 추궁하며 들어오는 오빠의 친구에게 끝까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오빠는 저희가 그동안 사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축하를 해줬어요. 알고 봤더니 모두들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혹시 자신에게 비밀로 해서 화가 났나 싶었던 저는 친구와 따로 만났어요. 친구에게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친구는 서늘했어요. 저희는 단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다인데 친구는 마치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한 것 마냥 날카로웠어요. 오빠랑 너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어? 둘이 만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왜? 만나면 안 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뭐가 그렇게 당연한 건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그것도 의사가 될 오빠랑 웃기지도 않는다. 나 같은 애? 그래. 너희 집과 우리 집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친구로는 좋지만 가족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누가 가족이 되겠대? 만나는 것도 안 돼.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말 다 했어? 그동안 격에 안 맞는 나랑 지내느라 힘들었겠다. 네 마음 잘 알았고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내자.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저는 친구를 남겨두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어요.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동안 친구라고 믿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저희 집을 드나들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격에 맞지 않다니,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친구조차 저희 집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빠를 더 이상 만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오빠를 만나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가만히 잘 있다가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이유 없고 그냥 그만 만나고 싶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어요. 오빠는 지금껏 잘 지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고 있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바로 헤어지자니 말도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하며 자꾸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 친구에게 들었던 말을 할 수 없었고 비밀로 연애를 할 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나니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저 재미있었던 것뿐이라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재미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저의 말을 듣고 있던 오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헤어지겠다면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을 했고 오빠는 알았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나갔어요. 오빠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오늘따라 카페에서도 센치한 발라드만 흘러나왔어요. 오빠와 헤어지고 난 후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오빠와 관련된 사람들과도 연락도 만남도 가지기가 힘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준다며 찾아왔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오빠를 잊지 못했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저 혼자만 있게 되면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고 저는 오빠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는 저의 발을 꽉 잡고 있는 오빠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찌나 꽉 잡고 있었는지 제 손목이 빨개졌어요. 저는 놀라는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보았더니 오빠는 아주 화가 나 있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숨을 크게 쉬던 오빠는 왜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냐며 화를 냈어요. 영문도 모른 채 화를 내고 있는 오빠가 무서웠어요. 저는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이 시간에 여기로 와서 화를 내냐고 소리를 질렀고 오빠는 네가 왜 헤어지자고 말했는지 다 알고 왔으니 이번에도 거짓말을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오빠가 친구와 저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온 곳이었어요. 저는 다 지난 얘기 다시 꺼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서는 뒤돌았어요. 그러자 오빠가 저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왜 이래? 하던 얘기는 마저 하고 가야지.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가람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 왜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야? 얘기해서 좋을 게 있어? 나 혼자만 알면 되지. 우리 둘의 일인데 왜 너 혼자서 결정해? 결국엔 오빠도 헤어지자고 말했을 거야. 아니, 아니긴. 우린 만나는 것도 힘든 사이야. 네 마음만 확실하다면 문제될 것 없어.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결혼하자. 뭐, 미쳤어? 오빠는 다짜고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만나는 것도 힘든 상황에 결혼이라뇨. 저는 그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냐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을 무시하는 그런 집과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우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만 믿으라며 안았어요. 오빠의 이런 행동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저를 진심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건지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오빠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오빠는 이런 일일수록
빨리 해결해야지. 아니면 시간만 간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자신만 믿으라고 말을 했고 저는 오빠와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그날 오빠와 친구의 집으로 갔고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오랜만에 왔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고 위층에서 친구가 내려오면서 저희를 보고 둘이 여기 웬일이냐고 물었어요. 부모님은 네 친구인데 왜 그걸 묻냐며 맛있는 것을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둘이 사귀고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은 친구의 말을 듣고 저희를 바라보았고 오빠는 다짜고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어이가 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선 자리에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고 부모님은 저희 둘 사이를 물으셨어요. 오빠는 결혼할 사이라며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헤어진 줄 알았는데 언제 또 만난 거냐면서 저더러 또 오빠를 꼬셨냐는 듯 말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오빠는 친구에게 화를 내며 또다시 중간에서 허튼 짓을 했다가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무섭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친구 앞에서 무슨 망신이냐며 조용하라고 말을 했고 오랫동안 보아온 저는 착하고 예쁘다라고 말했어요. 다만 그것이 가람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며느리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지만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 집에서 제가 꼭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결혼을 할 거라고 말을 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부모님은 오빠를 불렀지만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힘이 빠졌어요. 그런 저를 보고 오빠는 각오했던 일이 아니냐며 말씀을 드렸으니 그 다음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며 저보고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그 말에 덜컥 겁이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물었지만 오빠는 자기만 믿으라는 말만 했어요. 그 뒤로 친구가 수시로 전화를 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받을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러가자 이번에는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오빠의 친구들까지 수시로 전화가 왔고 저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누군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렸고 밖에 나갔던 저는 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오빠 지금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 역시 몇 주 동안 연락을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오빠가 학교도 그만두고 의사도 되지 않겠다며 집을 나가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말했던 것이 이거였나 싶었고 저는 놀란 마음에 오빠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저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동안 오빠의 말만 믿고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친구가 가버렸고 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고 아까 친구가 왔다 갔다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오빠는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며 조만간 부모님이 백기를 들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정말 오빠의 말처럼 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오빠가 의사가 되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오빠가 그것을 포기했다고 나서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것이에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것이었어요. 이 조건만 들어준다면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에 저희는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결혼을 했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친한 오빠가 남편이 되었고 절교한 친구가 시누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는 이왕 내 사람이 되었으니 잘해보자며 잘해주셨지만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시어머니가 하지 않은 것을 시누이가 하고 있으니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구역구역 버티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신우이가 직장 하나 없이 백수 생활을 하며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집이라도 빨리 가서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이 허구한 내 술만 마시고 들어와 난리를 피우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바람에 가족들 몰래 저에게 돈을 빌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가져간 것이었어요. 빌려가서는 갚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 나이 먹도록 왜 저 모양으로 사는지 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다 결혼생활 1년 후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도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시어머니의 일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치매는 다른 병과는 달리 옆에서 늘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터라 겁이 났어요. 남편은 아이도 어리고 하니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집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 소리를 안 하며 반대를 했고 시누이 역시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자기도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의 반대에 결국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게 되었고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보살피게 되었어요. 집에서 시어머니를 보살피겠다던 시누이는 말만 거들 뿐 손까딱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모의 일인데도 말이죠. 보다 못한 남편이 시누이에게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만 있지 말고 집안일도 하라고 말을 했지만 시누이는 며느리가 있는데 자기가 왜 하냐며 자신도 결혼을 하며 해야 할 일이니 내 집에 있을 때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정말 머리 한 대를 쥐어 박고 싶었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던 시누이가 어느 날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고 사업을 할 테니 사업 자금을 해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 없는 네가 무슨 사업이냐며 헛소리하지 말고 취직이나 하라고 했지만 시누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시아버지에게 벌써 거절을 당한 시누이가 말할 곳은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역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시누이는 찬바람을 쌩쌩 일으켰고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세월이 3년이 되었고 시누이는 여전히 백수에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어요.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은 비일비재했고 화를 내고 물건을 던졌어요. 저는 혹여나 아이가 다칠까 늘 노심초사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든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힘들어서 그래? 이것 봐. 팔이 왜 이래? 어머님이 아까 들고 있던 그릇을 던지셨어. 저는 낮에 어머니가 던진 물건에 맞은 팔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팔은 벌써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나한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셔. 설마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어쩌다가 한번 그러셨겠지. 아니야, 최근에는 심각하다고. 그래? 우선 가족회의를 해보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난 후 가족들을 불렀고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니 이제는 병원으로 모셔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노발대발하며 반대하고 나섰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 병원으로 보내자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는 이 사람한테 왜 그래? 그렇잖아. 오빠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한다고? 누굴 바보로 하나. 네 언니 팔 좀 봐. 어머니가 던진 물건에 맞아서 저렇게 된 거야. 어디 팔 뿌리겠어? 저러다가 얼굴이라도 잘못 맞으면 큰일 난다고. 그럼 나는? 왜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언니가 엄마한테 평소에 어떻게 됐으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했어.
사람 못 알아보는 건 다 똑같은데 유독 언니한테만 저런 이유가 뭘까? 신우이는 팔짱을 끼며 시어머니가 저렇게 괴팍하게 하는 것은 다 저의 잘못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가씨, 말뜻이 뭐예요? 몰라서 물어? 아가씨는 집에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어머님 모신 것은 저 하나였잖아요. 이 집에서 하루 종일 어머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데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안 하고 이 집에 있으려고? 그러게 누가 결혼을 하래? 내가 그때 관두라고 했을 때 관뒀으면 됐잖아.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뭐라고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신우이의 뺨을 때렸어요. 시끄러웠던 집안은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오빠, 내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대했니? 네 손 윗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오빠, 지금 제 말만 믿고 날 때린 거야? 오빠가 나한테 어쩜 이래?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지금 엄마도 병원에 보내자고 말하는 거고. 말 조심 안 해?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말했지. 왜? 또 때리게? 그래, 어디 한번 때려봐. 때려봐. 신우이는 화가 난 남편에게 대들었고 화가 난 남편은 또다시 신우이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은 불같이 화를 밖으로 나가버렸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신우이는 가만히 있는 저를 노려보더니 발을 쿵쾅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딸의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남편과 같이 있을 때에만 저에게 언니 언니 하던 신우이는 결국 평소에 저한테 하던 모습을 들켜버렸어요. 해결하려고 했던 시어머니의 병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신우이가 한 방 먹었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차도가 없었고 급기야 4살 된 딸과 저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셨어요. 딸아이와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저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무방비인 상태에서 쫓겨난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어요.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시라 하느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무서워 울고 있는 딸을 꼭 안아주고 마당에서 딸이 무서워하지 않게 놀아주었어요. 한참이 지나 어둑어둑해지자 남편이 들어왔고 문 밖에서 서로 안고 있는 저희를 보았어요. 남편은 퇴근을 하는 자신을 기다린 줄 알고 안에서 기다리지 밖에서 기다리냐고 말을 했고 딸은 할머니가 무섭게 말을 하며 엄마가 자기를 내쫓고는 문을 잠궜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화가 난 남편은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지 않으면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정신은 멀쩡했고 남편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며 제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그렇게 당했는데도 거짓이라고 말을 하시다니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결국 남편은 분가를 했고 저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시댁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나왔다는 생각에 걱정이 든 저는 몇 번 찾아갔지만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나쁜 년이란 말과 함께 물벼락을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들었지만 그동안 물심양면 보살펴준 저에게 소금을 뿌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쫓아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에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해됐지만 정신이 멀쩡할 때에도 저렇게 이렇게 하니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그렇게 연을 끊고 지내다가 시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장례식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러자 상복을 입고 있는 시누이가 치매난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 나간 사람이 여기에는 왜 나타나냐며 저를 미치며 소리 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어찌됐건 아픈 시어머니를 남기고 간 것은 맞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시누이에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이런 날에도 이렇게 행동을 하냐며 부끄러운 것도 모르냐며 화를 냈어요.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건네받은 상복을 입고는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시어머니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남몰래 조용히 훌쩍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신우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고 사람들은 모녀 사이가 아주 각별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의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밤낮으로 놀러 다닌 사람이 시어머니가 홀린 밥도 더러워 치우기 싫다며 인상 찌푸리던 사람이 세상 떠나갔다 저렇게 울고 있으니 허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빈소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녹음기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분은 자신이 줬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급히 사라졌어요. 저는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유품을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들어야겠다며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시어머니의 물건들은 한정없이 나왔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어찌나 구석구석에 물건들을 숨겨놓으셨는지 여기저기에서 물건들이 나왔어요. 정신없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고단한 몸으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저희 방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저희가 분가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가져온 가구며 물건들이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이 방에 제일 처음 남편이 저를 번쩍 들어안고 들어오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가구들을 보고 있으니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웃음이 나왔어요. 잠시 둘러보다 저는 너무 고단해 침대에 그대로 누웠고 주머니에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다시 자리에 앉은 저는 녹음기를 켜보았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며 그날의 일기처럼 말을 했어요. 자신이 언제 또 정신을 잃을지 모른다며 정신이 잃을 때마다 기록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옆에서 늘 묵묵히 있어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딸조차도 싫다며 가버리는데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것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저히 더 듣고 있기가 힘이 들었던 저는 녹음기를 멈추고 잠시 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울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남편은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녹음기를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았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같이 듣자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았고 녹음기를 다시 켰어요. 얘야, 혹여나 내가 모지게 되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니 너 마음에 두지 마라. 이제는 나조차도 언제 정신이 잃을지 모르니 답답하구나. 내가 아닐 때 나의 모습이 너무 겁이 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특히 며느리인 네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돼. 엄마! 시어머니의 말 뒤에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녹음을 할 때 시누이가 들어왔고 미처 녹음기를 끄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하는 것이 고스란히 녹음기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아우 깜짝이야. 노구도 없이 들어오니.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길래 이리 호들갑이야. 엄마 며느리가 엄마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 알아? 뭐? 아까 보험사에 엄마 보험 뭐 있는지 확인하더라니까? 사망금이 얼마고 수령인이 누구인지까지. 내가 정말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 알지? 전혀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게 사실이냐?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언제나처럼 또 전현만 감싸 돌겠지. 엄마 정신없을 때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내가 이것이... 흥분하지 마, 엄마. 전현이 재산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엄마 보험금 수령서도 내 앞으로 바꾸고, 어? 며느리한테 가는 것보다야 내가 낫잖아, 안 그래? 네 오빠랑도 상의를 해봐야지. 오빠는 벌써 전현 손안에 돌아갔다니까? 저는 그 뒤로 들을 수 없어서 녹음기를 꺼버렸어요. 손이 다이다이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직에서 녹음기를 빼서 다시 켰고, 신우이는 저희가 분가한 이유가 노망난 노인의 냄새가 나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도망을 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딸과 함께 쫓겨나야 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한 건 저희 모녀인데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손을 떨었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악한 것인지,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녹음을 했고, 시누이는 저희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저희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해코지라는 것을 자신이 겨우 말렸다는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를 설득해 시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담보대출을 받아 자기 사업 자금을 마련한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녹음에는 자신이 돌아갈 것을 예감하신 듯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아들 레어가 자신한테 이렇게 모지게 할 일은 없다고 믿고 있다며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다고 기록했어요. 녹음기를 끝까지 다 들은 남편은 신우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신우이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2층에서 신우이가 내려왔고 겨우 잠든 사람을 왜 깨우냐고 그랬어요. 남편은 신우이를 보자마자 바닥으로 내팽개쳤고, 신우이는 왜 그러냐며 미쳤냐며 소리 질렀어요.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